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역자의 만남 시간에 발표를 맡게 된 정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자기생성과 인지 살아있음의 실현을 이번에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역자와의 만남 시간에 저는 자기 생성과 인지를 소개하고 나아가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평가받는 관찰자와 인식의 폐쇄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생각입니다. 특히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개구리 실험에 대한 제 해석을 통해 마뚜라나가 관찰자의 발견을 마뚜라나가 지각과 환경의 문제로부터 사고의 도약을 이루는 부분을 다룹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익숙한 사고와는 많이 달라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역자로서 제가 이해한 부분까지 전개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번 프리젠테이션은 자기생성과 인지 가운데에서도 제1편인 인지생물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생성, 살아있는 조직보다 이 논문이 포괄적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마뚜라나 서문의 사회와 윤리 파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다루지 못한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또한 마뚜라나의 관찰자의 존재론이 사회와 윤리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라서 더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도 마지막에 간략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예, 다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절의 처음에는 자기생성과 인지의 일반적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의 기본 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자기생성 개념이 과학의 전통적인 전제를 어떻게 전복시키는 것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자기생성과 인지는 살아있는 체계와 인지가 동일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저서입니다. 본문은 크게 마뚜라나가 쓴 인지생물학과 마뚜라나와 바렐라 공저인 자기생성, 살아있음의 조직의 두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전까지 거의 별개의 이론이었던 살아있는 체계 이론과 인지 이론을 구체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문 영역에서 살아있는 체계를 다루는 것은 생물학이나 생리학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주로 생물의 신경계나 해부학적 구성 요소 등의 내적 차원을 다룹니다. 한편 인지이론은 지식이론이기도 합니다. 환경 내에서 유기체의 적절한 행위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회학이나 커뮤니케이션 과학, 사이버네틱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식이론은 이전에는 철학의 영역이었습니다. 자기생성과 인지는 신경계를 뉴런의 폐쇄적 연결망으로 이해하는 것의 함의를 인지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있는 체계로서 인지를 해명함으로써 지식이론을 과학의 분야로 이동시킨 기념비적인 저작입니다. 나아가 마뚜라나는 자기생성 조직의 함의를 사회, 문화체계의 최종 결과에까지 적용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두 영역의 결합을 통해 관찰자가 인지생물학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이 이 책의 내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자기생성과 인지는 사실 독해가 어렵기로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급진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며 마뚜라나가 신경계의 폐쇄적 작동에 적합한 순환적 서술 방식을 창안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매우 개론적인 소개에 그칩니다. 하지만 자기생성과 인지는 철학적이고 대담한 상상력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는 이론 생물학 저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이 책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움베르토 마투라나입니다. 제가 2021년 1월에
산티아고의 마트리스티카 연구소에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한국어판 서문을 부탁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해 5월에 92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5월 말 영국의 사이버네틱스 학회의 발표를 준비하던 터라 그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렐라와 함께 자기생성 이론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담론의 관계 영역에서 관찰자들의 기술 행위에 의한 공통의 감각지각적, 작동적, 관계적 구성물이라는 태제를 일생 동안 해명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프란시스코 바렐라는 마뚜라나의 제자이자 동료로서 자기생성 이론의 공동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과학과 불교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와 함께 마음과 생명연구소의 설립을 주도하여 다양한 영역의 학자들이 마음과학, 명상수행의 주제를 연구하도록 지원했고, 그의 몸의 인지과학은 현상학과 중간사상을 끌어들여 자기생성 이론 너머로 확장되는 쟁점과 개념들을 탐구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바렐라를 거의 다루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저의 역량 때문이기도 하고 인지생물학과 관찰자가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주제이다 보니 관찰자가 바렐라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자기생성과 인지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살아있음에 변하지 않는 조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살아있는 체계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인데 신경계와 해부학적 조직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마두라나와 바렐라는 자기생성, 살아있음의 조직으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음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생성 조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개구리와 도롱뇽, 비둘기 등의 시지각 현상에서 무엇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즉, 살아있는 체계는 먹이와 적과 같은 주위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는데 이 질문은 인지생물학에서 신경계와 형태, 색, 가시계가 연결되는 방식을 탐구하면서 모든 과학적 설명이 불가피하게 관찰자의 입장을 포함한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세포의 순환 조직, 자기생성 조직은 신경계의 작동적 폐쇄성을 특징짓고 신경계의 작동적 폐쇄성은 단위체로서 인지행동을 특징짓습니다. 즉, 세포의 자기생성 조직은 분자 단위에서 환경 내 인지행동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입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이 명제에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인식행위를 아주 자명한 것으로 봅니다. 인지는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진 구성요소라서 더 이상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처럼 인지를 고찰의 최초 시작점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불가피하게 지식의 활용과 결부된 문제로 향하게 되고 우리 인식과 지식의 객관성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반면에 자기생성과 인지는 주어진 구성요소처럼 간주하는 이 같은 인식 행위가 과연 어떤 종류의 생물학적 현상인지를 재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이 책은 기존 생물학 가정, 즉 객관적 실제의 문제로부터 구성적 실제의 문제로 도약합니다. 이 도약 지점을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눈여겨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기존 생물학의 프레임은 관찰자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실제의 인식론입니다. 외부의 실제는 관찰자로부터 독립해 있고 관찰자는 그 독립된 실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는 가정입니다. 이 생각은 누구도 질문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식의 존재론적 배경을 이루며 과학적 사고에서도 기본 가정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표준 관점이 우리에게 존재에 대한 옹호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일상에서 문제 삼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데카르트의 명제가 인간의 인식행위를 가장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게 이끄는 것도 이 표준 관점입니다. 과학적 사고 또한 이 관점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썰은 또한 외제 실제론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같은 존재론적 관점이 객관적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안정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현실의 기본 요구라고 해명합니다. 이 관점은 있음, 본질, 실제, 객체에 대해서 묻는 모든 질문의 개념적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생성 개념은 객관적 실제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고의 도약을 이룹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자기생성과 인지의 이론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체계로서 인간 인식 행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인지 과정을 생물학적 과정으로 간주하는 관점의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데카르트 이후 서양의 철학과 과학의 전통에서 분리된 물질과 생명, 마음을 통합하며 이후로 철학 영역의 지식이론을 생물학과 과학 분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관찰자의 발견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체계로서 인식행위를 질문하면서 마뚜라나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해진 모든 것은 어떤 관찰자가 말한 것이다 라는 유명한 그 문장을 통해 우리가 인지를 하나의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규명하고 있는 관찰자와 관찰자의 역할까지 설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1980년에 출간된 자기생성과 인지는 여러 학문 분과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텍스트가 언어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어려운 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이론에 대한 열광적인 수용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자기생성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과학, 사이버네틱스, 제반 사회과학, 심리학, 법학, 언어학, 매체 문해학 등에 열광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도리어 생물학만이 이 이론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편입니다. 이들 이론에 대한 열광적 반응은 이들이 내거는 엄청난 요구에 기인합니다. 이 책에서는 종종 몇 줄에 걸쳐 생명현상, 신경체계의 기능, 지각, 사고, 언어, 진화, 학문적 방법론 등에 대해 전혀 새로운 종류의 설명이 제시되고 만약 이 요구가 옳은 것이라면 여러 생명과학은 물론 인지 및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과학의 가히 혁명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클라스 루만이 자기생성과 구조연동 개념을 가져와 자신의 사회체계 이론을 확립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급진적 구성주의 학파는 이 책의 관찰자에 대한 주장을 수용한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학파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물리학자이자 시스템 이론가인 프리초프 카프라는 저서 생명의 그물에서 산티아고 인지학파의 이론이 살아있는 체계의 모든 현상학을 하나의 총체로 보는 최초의 포괄적 이론이라고 평하면서 이들의 이론적 성취가 마음, 물질, 생명을 최초로 통합하여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위르겐 할버마스는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에서 자기생성 이론이 주체-객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대체하며 비존재론적 체계의 메타 생물학적 사유를 제기한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국내에 급진적 구성주의를 소개하는 저서 구성주의에서 특히 인지생물학 그 논문은
세계와 존재에 대한 천재적 발상으로 인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에 비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자기생성과 인지의 제1편 논문인 인지생물학은 1969년 시카고의 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확장하여 1970년 11월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생물학적 컴퓨터 연구소의 내부 열람용 연구 레포트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인지란 무엇이며 어떤 행동인지를 질문하며 이는 생물이 자신의 존재 영역에서 수행하는 효과적 행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인지생물학에서 말해진 모든 것은 관찰자가 말해진 모든 것은 관찰자가 말한 것이다 라는 명제가 가장 서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아있는 체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찰자가 살아있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찰자는 인지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아있는 체계로서 관찰자의 인지행동은 살아있음의 조직의 근본 조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 실제를 전제하지 않을 때에만 자신의 존재 영역에서 수행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위를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를 하나의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찰자로서 우리는 순환적으로 자신의 인지만을 사용하여 인지를 규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 두 번째 논문은 마투라나와 바렐라가 공동 집필한 것입니다. 인지생물학의 제3절 살아있는 체계를 확장하여 이 3절의 순환 조직을 자기생성 개념으로 정식화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모든 살아있는 체계의 공통된 조직은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체계들은 어떤 종류의 기계인가? 그리고 자기 재생산과 진화를 포함하는 살아있는 체계들의 현상학이 어떻게 자체의 단위체적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질문하며 이 질문들에 대해 자기생성 조직이야말로 살아있는 체계를 특징짓는 조직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 논문에서 소개되는 자기생성은 히라고 오토포이에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오토는 스스로에 의한을 의미하며 포이에시스는 생산 혹은 유지를 의미합니다. 자기생성은 스스로에 의한 생산과 유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세포는 자기생성 조직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단위체입니다. 세포와 무생물은 분자 구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여도 두 구조는 살아있는 체계의 동적 구조에 있는 자기생성 조직에 의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자신의 구성 요소들을 스스로 생산하는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자기생성 개념은 살아있는 체계를 자율성과 무목적성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기존의 살아있는 체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던 목적론적 법칙이 불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세포의 자기생성 연결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위체에서 이 그림의 단위체에서 자체의 경계막을 가로지르는 화살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살표는 생산관계들을 가리킵니다. 이 생산관계의 재기적 연결망은 연결망 내 부속 요소들의 선호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구체적이고 응결된 단위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산 및 구성과 관련된 폐쇄성의 일반적 형태를 보여주며 연결망의 질서 관계를 지시합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자기생성 조직을 정의하는 역학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생산관계와 막을 추상화하여 자기생성 조직을 정의하는 역학관계입니다.
살아있는 체계는 자기생성 조직에 의해 하나의 개체,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단위체적 원소로 지정됩니다. 이때 자기생성 조직은 살아있는 체계가 살아있음을 유지하면서 성장과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세포의 화학적 물질 대사는 화학적 변화들 사이의 관계이며 역학적으로 상호작용의 연결망을 이루는 역학관계를 의미합니다. 막은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이 연결망의 크기를 한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배경으로부터 분리된 개체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구성 요소들은 다시 스스로를 생산했던 상호 연결망 안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 대사와 그 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통일된 한 현상의 두 측면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환 현상으로서의 그 세포는 이 역학관계 안에서 통일된 현상으로 그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된 현상으로서 생산자인 동시에 생산하는 행위이며 생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포는 하나의 순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포 조직에서 존재와 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자기 준거는 폐쇄성,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준거하는 폐쇄적 체계란 분자 단위의 물리적 의미에서의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내적 역학, 그 작동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 생성 기계에는 입력과 출력이 없다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자기 생성과 또한 세포의 자기 생성과 세포의 재생산은 서로 다른 현상입니다. 세포의 재생산은 다른 세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세포의 자기 생성은 자기 구성 요소를 스스로 생산하여 그 조직과 기능을 유지하는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체계로서 세포를 생산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조직일 뿐 세포 외부의 어떤 것이라도 그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자기 생성은 스스로를 생산하고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역학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뚜라나에게 있어 이러한 닫힌 역학은 세포 단위로부터 유기체와 인간,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음의 현상을 반드시 폐쇄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생물학적 토대로 제시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성 체계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 개체성, 단위체로서의 경계의 자기결정,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부재, 즉 외부가 없는 그 폐쇄성으로 말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폐쇄성 문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자기 생성과 인지의 특징 일반, 마뚜라나와 바렐라의 근본 질문, 그리고 과학적 사고의 존재론적 가정, 그리고 자기 생성 개념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이 다음 절에서는 마뚜라나의 인식적 전환을 스페리의 개구리 실험과 마뚜라나의 재해석을 통해 살핍니다. 이는 인지생물학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인식의 폐쇄성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관찰자가 전면으로 나서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뚜라나가 처음부터 관찰자의 문제를 인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존재론적 표준 관점을 충실히 따르던 과학자였습니다. 시각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과학적 설명에 해명할 수 없는 지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질문하면서 결국 기존의 인식을 열린 체계로 보던 관점에서 폐쇄적 체계로 보는 관점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인식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마뚜라나는 자신의 시각 연구에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려고 시도합니다. 나아가 외부 객체를 지각하는 유기체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외부 객체와 유기체 지각을 분리된 것으로 기술하는 관찰자의 서술 활동에 대한 설명하기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지생물학에서는 인지를 생물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찰자가 전면에 배치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따라서 2절의 목표는 스페리의 개구리 실험과 마뚜라나의 개구리 실험을 비교하고 그의 인식적 전환을 검토합니다. 또 인지 생물학의 관찰자의 발견과 객관적 실제에 대한 통찰을 살핍니다. 이를 통해 관찰자로서 우리의 인간 조건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같은 실험들은 마뚜라나가 지각 연구에 대한 전통적인 경로를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페리의 개구리 시신경 실험은 1940년대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수행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뚜라노도 1955년에 동일한 실험을 했고 스페리나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10년 후에 그가 인식적 도약을 이룬 후 이 실험을 재평가했고 이를 알메나무 그리고 있음에서 함으로 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적 도약을 자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로저 스페리입니다. 스페리는 신경과학자이고 인간의 뇌량을 절단하는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뇌량 절단에 의한 뇌내 방구의 기능 분화에 대한 그의 이 연구는 알메나무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이 화면을 지금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림의 그 위쪽 부분은 개구리의 정상 인지가 그러니까 벌레를 인지하는 개구리의 정상 인지가 이 신경계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B는 이 등 쪽 신경과 배 쪽 신경을 사실은 완전히 180도 회전시켜서 이 파리가 그러니까는 회전시킨 이후에 이 파리의 시각장에 이 벌레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서류는 뛰어난 재생 능력으로 인해 신경계가 곧 회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페리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개구리의 한쪽 눈의 신경을 잘라 180도 회전시킨 후 다시 연결했습니다. 실험에서 180도 시신경이 회전된 개구리는 스페리가 주시하는 외부에 먹이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정확하게 180도 회전된 반대 방향으로 혀를 뻗었습니다. 스페리는 이 같은 먹이 행동을 인지적 오류라고 구분하여 개구리의 정상 상태의 인지와 구별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 실험에서 스페리의 관심은 개구리가 시신경이 회전된 상태에 적응하여 잘못된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경계의 뉴런마다 각 세포가 만든 화학적 표지가 있어서 회복된 뉴런의 축색 돌기가 결합 가능한 표지를 가진 뉴런을 선택적으로 찾아내서 시냅스 연결을 맺는다는 화학 친화력 가설을 세웠습니다. 개구리의 회전된 신경계가 벌레에 대한 표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추상화된 환경의 성질을 신경계 수용체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그가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는 180도 편차로 계속해서 혀를 뻗었고 먹이를 먹여주기 전까지는 먹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페리의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이와 같은 스페리의 개구리 실험에 대한 마뚜라나의 재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스페리 실험의 재해석은 마뚜라나가 자신의 동물 실험에서 이룬 몇 가지 중요한 발견과 이를 통한 인식적 전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개구리 실험의 재해석에 집중하기 위해 마뚜라나의 마뚜라나의 신경생물학 논문들만을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뚜라나의 가장 초기에 유명한 그 논문들은 개구리 눈이 개구리 뇌에게 말하는 것, 이게 1959년에 출판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시각의 해부학과 생리학입니다. 이 두 논문에서는 이 당시에 빛이 개구리의 그 어떤 그 시지각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라고 보았던 반면 이 마뚜라나와 레트빈의 공동 연구는 개구리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레와 같이 어떤 그 독특한 형태 패턴이 빛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 패턴이 개구리 지각에 가장 큰 반응을 불러내는 요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두 번째 그 논문은 영장류 망막의 상대적 색 부호화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마뚜라나는 자신의 어떤 그 전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이 논문과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생물학에 앞서 마뚜라나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망막의 작용과 색 가시계를 연결시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며 둘 사이의 연결은 결국 언어를 수반하는 관찰자의 색 공간의 형성에 관찰자의 망막의 참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발견합니다. 실제로 마뚜라나가 그의 실험실에서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모든 과학 실험에 적용되지만 은폐되어 있는 인식론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제 로저 스페리가 오도된 질문을 정식화했다는 점을 마뚜라나의 해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스페리는 개구리가 외부 세계의 벌레를 혀로 겨눈다는 가정에서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구리의 신경계는 개구리의 행동을 계산하기 위해 감지기를 통해 환경으로부터 벌레나 적의 정보를 얻도록 보완된 체계로 설명됩니다. 이 가정은 하나의 인식론, 우리의 인식 외부에 객관적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구리는 이 자신의 그 먹이 행동에서 오류를 저지릅니다. 즉 개구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마뚜라나는 시신경이 전도된 상황에서 스페리의 기술처럼 개구리의 지각이 과연 환각이거나 오류인지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즉 개구리는 작동적으로 자신의 신경계 활동을 망막의 일정 부분의 활동들과 연결하기 때문에 망막의 벌레의 영상을 향해 혀를 뻗습니다. 개구리는 외부 세계의 벌레를 겨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먹이 활동을 일으키는 모든 상관관계는 내적 체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뚜라나의 해석에 따르면 개구리가 혀로 겨누는 먹이란 바로 망막에 맺히는 상입니다. 개구리의 먹이 행동은 신경계 자체에 의해 결정된 활동이며 개구리 내부의 신경계 활동에서는 신경세포 연결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경계의
안과 밖이 구별될 수 없습니다. 망막에 맺힌 상이 지각인지 환각인지의 판단은 개구리 시신경에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80도 시신경이 회전된 개구리가 그 오류 때문에 잡지 못하는 외부의 벌레란 관찰자인 스페리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구리가 자신의 행위를 바꾸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하는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뚜라나는 스페리가 현상에 대한 이해를 혼란으로 이끄는 질문을 정식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유기체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는지를 묻는 의미론적 질문으로부터 어떻게 유기체가 자신이 존재하는 매질 내에서 적절하게 작동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를 묻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스페리의 연구 목적이 오도된 길로 빠지게 된 원인은 개구리가 외부 세계의 벌레를 혀로 겨눈다는 가정에 있습니다. 현대의 신경생물학적 사고는 보편적으로 신경계가 외부 세계를 감지하고 자극의 구성을 인식한 후에 최종적으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설명이 너무나 자명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관점은 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며 물체 인식이나 혀를 뻗는 먹이 행동과 같은 신경계 작동 방식의 연결성에 관한 주요 의문을 질문하지 않으며 이 질문은 사실상 물체 인식과 그다음에 혀를 뻗는 먹이 행동과 같은 신경계 작동 방식의 연결성에 대한 주요한 의문을 거의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율성과 구조 결정론을 살아있는 체계의 중심 특징으로 간주해야만 이 문제가 비로소 해명된다고 마뚜라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희에게 저희가 마주하는 어떤 그 질문은 정상 상태의 개구리가 적절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입니다. 마뚜라나는 개구리의 지각이 환경과 일치하는 감각운동 상관관계를 통해 행위의 세계를 앞으로 꺼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구리는 살아온 역사에 의해서 환경에서의 적응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위할 수 있습니다. 마뚜라나는 이를 구조 연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 structural coupling은 구조 접속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뚜라나의 설명 체계에서 구조 연동은 체계의 적응과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며 자기생성 개념과 짝을 이룹니다. 네, 다음을 넘겨 주십시오. 네, 따라서 이 구조 연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그 행동이란 반드시 행위체와 매질과의 구조 연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뚜나다는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물로서 구조 연동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지 영역은 자신을 규정하는 구조 연동 안에서 체화된 내적 일관성의 특징들에 의해 정의되는 관계들의 영역, 즉 상호작용의 폐쇄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 구조 연동은 상호작용 영역에서의 적응과 보존, 즉 체화와 자기생성 조직에 기반한 신경계의 폐쇄성을 동시에 함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구조 연동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있음에서 함으로의 139쪽에 이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까지는 어떤 신경계의 문제를 주로 살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자기생성 개념과 구조연동 개념을 통해서는 이 다음, 그러니까 관찰자라고 하는 이 다음 단계의 그 도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길죠. 실제로 이 관찰자는 하나의 맹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어, 실험은 개구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의 벌레가 결정한다는 인식론적 관점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경이 회전된 개구리에게 시신경의 외부에 있는 벌레란 어떤 방식으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벌레란 오직 관찰자인 스페리에게만 존재하며 개구리 지각에서 망막의 작용과 벌레 패턴의 가시계의 연결은 그 스페리 인지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적절한 먹이 행동을 인지적 오류로 판단하는 것도 관찰자입니다. 유기체의 신경계를 폐쇄적 체계로 간주하는 이 같은 전환과 해석은 마뚜라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스페리 가설에 반영된 인식론의 존재론적 관점은 개구리 시지각의 특정화를 수행하는 관찰자에 대한 기술을 포함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약을 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특정화를 수행하는 관찰자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킴으로써만 관찰자가 비로소 발견됩니다. 다시 한번 관찰자의 발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관찰자의 이중보기를 설명합니다. 예, 신경계의 내부와 외부란 이를 구별하는 관찰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살아있음과 인지를 분리하던 기존 관점에 따라서 스페리는 신경계 내부와 신경계 외부의 인지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둘을 분리된 것으로 기술합니다. 이것을 이중보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뇌나 망막, 신경계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설명체계는 살아있는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보도록 하면서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있죠. 관찰자의 이중보기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스페리가 이와 같은 이중보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체계의 어떤 그 내부의 그 역학을 관찰하는 동시에 그 살아있는 체계가 단위체로서 자신의 환경 영역 안에서 그 먹이 행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또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리가 이중 보기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 마뚜라나는 이 스페리가 수행하는 이중 보기에 대한 보기를 다시금 그 환기시키면서 메타적 보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뚜라나가 삼중 보기를 수행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서 관찰자는 더 나아가 마뚜라나는 관찰자 또한 개구리처럼 살아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구조적으로 결정된 닫힌 체계이고 진화적으로 나타나는 환경과의 구조적 일치를 가진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찰자 또한 개구리처럼 그 순간에 관찰된 것이 지각인지 환각인지를 판단해 줄 외부 중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관찰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찰자는 상호작용 영역에서 언어 안에 거주하면서 마치 독립적 세계가 인식 능력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하는 사람들을 함축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체계와 마찬가지로 폐쇄적 신경계를 가진 관찰자는
대상에 대한 기술하기와 함께 지각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신경계 상태와 상호작용합니다. 그럼으로써 행위의 세계를 마법처럼 꺼내놓습니다. 이거를 마투라나는 bringing force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요 도파는 이 관찰자의 신경계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마투라나의 어떤 이 설명하는 그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일단 이 관찰자가 가진 신경계의 작동과 그 인지의 폐쇄성을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이 도파는 삽입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스피리든 마뚜라나든 존재에 대한 관찰자의 인지적 진술과 상응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삶에 보존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특정 활동 상태, 즉 심리적 공간입니다. 이것은 관찰자가 일반적으로 환경 세계의 조건과 행동의 규칙성이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별과 함께 존재의 세계를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 지금 애셔의 그림이 지금 있는데요. 예, 이게 마뚜라나 그러니까 있음에서 함으로나 알면 나무에서 잘 인용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뚜라나는 스페리의 연구 결과를 재해석하면서 개구리의 지각 활동이 관찰자인 우리 자신의 인지 능력 외부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그와 함께 이 질문은 관찰자인 자신의 관찰 행위에 대해 묻고 다시 살아있는 체계로서 관찰자의 인지 능력이 생물학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입증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폐쇄적 작동을 살아있는 체계의 작동으로 해명함으로써 마뚜라나는 인지가 살아있음과 동일한 과정임을 논증합니다. 즉 관찰자는 살아있는 체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또 기술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에게 내적 신경계의 관점과 외부 관찰자의 관점 모두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이 그림은 스페리 진술에 반영된 이식론과 마뚜라나의 진술에 반영된 이식론을 도표한 것입니다. 스페리는 이원적 세계관이 이끄는 대로 단일한 실제의 문제를 가정하면서 실제가 진술 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뚜라나는 인지 생물학에서 관찰자의 기술학의 활동이야말로 존재를 내어놓는 작동 기제임을 밝히면서 진술 체계를 포함하는 실제의 출현 방식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마투라나의 연구는 실제와 관찰자의 존재론, 사회와 문화의 생물학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게 됩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까지 개구리 실험에 대한 스페리아 마투라나의 해석을 살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 앞에서 살펴본 그 개구리 실험의 해석을 토대로 마투라나의 관찰자의 존재론 도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있음에서 함으로 62쪽에 있습니다. 저는 스페리의 실험과 마투라나의 재해석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도표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가 청중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에는 경로 1과 경로 2가 있습니다. 경로 1은 지금 이 도표에서 왼쪽에 해당합니다. 경로 1은 스페리처럼 실제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단일한 객관성을 상정할 때 따르는 경로입니다. 경로 2는 이 존재론 도표에서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경로 2는 마뚜라나처럼 실제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상호 객관성을 상정할 때 따르는 경로입니다. 괄호 없는 객관성의 경로를 따르는 설명하기는 관찰자의 구별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를 상정하기 때문에 관찰하기의 생물학적 작동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며 따라서 맹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실제를 확인해 줄 지표를 외부에서 찾게 만드는 초월적 존재론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괄호친 객관성의 경로를 따르는 설명하기는 말해진 모든 것이 불가피하게 관찰자에게 다시 귀속된다는 점에 대한 깨달음을 보존합니다. 이 경로에서 관찰자는 폐쇄적 작동으로서 자신의 구별하기와 함께 존재가 발생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관찰자로서의 모든 인간의 경험을 언어를 구사하는 가운데 삶의 사건을 설명하는 바로서 수용하는 경로입니다. 이로부터 다중우주의 구성적 존재론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인식 영역에서 이 도표는 물리학 영역의 질량, 에너지 증가성 공식과 같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말해지는 모든 것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이를 말하는 사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관찰자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면서 원천이며 우리는 다중우주 그리고 다양한 객관성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것은 우리가 창조한 세계에 대한 책임을 적실하게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 세계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이번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2시 55분인데요. 3시 5분까지 10분간 휴식 시간 갖고 한 4시 정도까지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미리 올려주시고 직접 발언이 가능하신지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